세미나 정동삼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이정우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교수님께서는 공학과 미학을 원래 전공을 하셨죠. 그리고 천하나의 고원, 접힘과 펼쳐짐, 개념, 뿌리들, 객관적 선험 철학 실론, 사건의 철학, 전통, 근대, 탈근대, 제목만 들어도 이 서구 철학을 어떻게 또 뒤틀고자 하시는지, 또 그 사유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또 많이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존재론과 문화 철학, 윤리학과 정치 철학을 두루 섭렵을 하시면서 더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철학을 강의를 하셨고, 철학 아카데미 원장, 어시스트 윤리경영소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훈서원 원장으로 계시고 경희사이버대학에서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의 제목은 디지털 모나돌로지가 되겠고요. 오늘 원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직접 못 가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화상으로 하고 29일에는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그 내용은 디지털 모나돌로지인데요. 디지털 모나돌로지는 현대 하이테크 문명, 하이테크놀로지를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이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테크 문명에 대해서 특히 그 하이테크 문명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디지털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현대 문명의 그 특징을 존재론적으로 개념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나돌로지라는 용어의 사용이 이제 함축하듯이 논문을 라이프니츠 사회에서 출발하는데요. 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가장 기본적인 가설은 라이프니츠가 신과 인간의 관계에 설정한 그런 내용들을 인간과 기계의 관계로 이전할 경우에 현대 하이테크 문명을 존재론적으로 개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가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17세기의 철학이고, 그래도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제작적 사유, 만들 작자죠. 제작적인 사유가 강하고, 우리 그 동북아의 사유는 생성, 생명할 때 생자, 생의 사유가 강하고, 인도의 사유는 이제 될 화자죠. 아바타의 사유가 강한데, 라이프니츠는 역시 서양 사람답게 제작적 세계관을 제시했죠. 신에 의한. 그래서 오늘날 시점에서 라이프니츠 사유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이제 어렵죠. 17세기라고 하는 시대, 그 다음에 서양의 어떤 그런 맥락,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좀 보수적인 스피노자의 어떤 급진적 민주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신학적 세계관을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우리한테는 사실 거의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의 사유를 전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개념들, 논리들, 사유 방법 같은 데에는 아주 예기치 않았던 그런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개념화하는 것, 근데 그것이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2000년에 그 접힌과 펼쳐짐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3부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과 관련된 건데, 그 사이에
올해가 이제 2020년이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전개된 기술적 발전과 그 사상적 발전, 그걸 얘기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외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이제 모나드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 그러니까 현대 하이테크 문명을 개념화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모나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짚어본다면 우선 존재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가장 추상적인 말들이 있죠. 예컨대 뭐 어떤 것, 그 엔티티, 그 서양 말의 엔티티라는 말은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번역한다면 우리나라 말의 그 것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것, 불완전 명사, 이제 거기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사물, thing이라고 하는 개념. 근데 흥미로운 거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thing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물은 좀 다르죠. 번역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좁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보고 사물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물론 인간도 하나의 thing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존재자, 빙이란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은 그야말로 정말 모든 걸 가리키는 가장 넓은 개념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약간 그 층위가 아래인,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된 개념을 둔다면 개체 또는 개별자, 인디비주얼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개체라는 말을 쓰면은 이제 그 순간 어떤 특성이 부과되냐 하면은 이렇게 딱 어떤 동일성을 갖춰서 이렇게 말음질된 거. 말음질되지 않고 다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어떻게 말음질된 거. 이런 이제 뉘앙스를 띠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좁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개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개별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타자라는 개념이 이제 따라 나오죠. 왜냐하면 개별자라는 거는 이렇게 딱 어느 하나로 이렇게 분리된 말음질된 거기 때문에 개별자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제 그것이 아닌 다른 개별자라고 하는 타자의 개념이 따라 나오게 되죠. 뭐 이 세상에 하나의 개별자만 존재하는 그런 묘한 상황이라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일자와 타자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모나드라고 하는 개념은 1차적으로 모나드는 1차적으로 개별자예요. 어떤 인디비주얼 개별자라는 뉘앙스를 띄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양 서양을 통틀어서 플라톤의 이데아든 뭐 동양의 기차라든가 같은 동서양을 통틀어서 상당히 많은 사상들이 개별자의 개별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individuality of individual 이렇게 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개별자의 개별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좀 잘 안 해주는 편이고 그게 뭐 어떤 뭐 이데아든 물질이든 뭐 우리 말하는 기든 뭐 신이든 그 어떤 존재로 개별자들을 이렇게 하나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자라는 거를 물론 뭐 존재론적으로 너무 실체화하고 절대화하면 안 되겠지만 개별자라는 게 가지고 있는 특히 그 중에서도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재론적 지위 그런 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철학사에서도 그런 개별자를 상당히 중시한 몇몇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라이프니츠죠. 그래서 이제 모나드도 일단은 개별자죠. 카이자르 모나드, 뭐 철수의 모나드, 뽀삐의 모나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듯이 이제 개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모나드라고 하는 거는 신체, 그러니까 물질을 일단 접어든 차원이죠. 그 물질을. 카이자르 모나드라 그러면 카이자르의 신체는 나중에 오는 거고 일단 그 카이자르의 모나드가 먼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나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설계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이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만들었던 설계도죠. 그러니까 신이 만든 어떤 설계도, 카이자르의 설계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중세적인 신학적 요소를 많이 띄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로 전환시켜 보면은 인간이 이제 기계들을 만들어낼 때 미리 만드는 설계도죠. 로봇을 만들 때도 설계도를 먼저 만들잖아요, 우리가. 무턱대고 그 로봇 그 재료를 가져와서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계도를 먼저 만들죠.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이제 모나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물음이 중요한데 하나는 개체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개체, 인디비주얼이라는 거예요, 범위를. 그러니까 고유한 의미의 개체는 카이자르라든가 뽀삐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저소나무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예컨대 국제환경법이라는 거 있죠. 파리에서 그 회의했던 그 도쿄 협약인가요? 그 맺었던 거. 미국은 거부하고. 그런 것도 이제 개별자인데 하나에. 그런 거는 모나드라고 볼 수 있겠는가. 또 서울도 개별자잖아요. 그죠? 서울 딱 꺼내잖아요. 피타지아죠. 근데 이제 그런 건 과연 모나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라이프니츠의 원래 의도는 아니지만 만약에 모나드를 넓은 의미로 확장한다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개체들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개념으로 부를 것이냐. 어떤 철수나 카이자르나 저 건물, 저 소나무, 뽀삐 이런 개별자들을 개체라고만 부르면은 아직까지 추상적이잖아요. 저게 딴 거와 구분되는 어떤 동일성이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한 개체란 말보다 더 구체화했을 때 그걸 어떻게 부르냐는 거죠. 요게 어찌 보면은 그 존재론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개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이론적 개념으로 부르는가. 근데 고유명사가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카이자르, 철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유명사, 프라파나운을 부를 때 그때 어떤 그 개체성. 그 다음에 기계라고 부르는 방법도 있어요. 안티오이디푸스 보면은 들레저가 갖다 놓는 모든 그 형태의 그 바디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기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머신하고 메카닉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의미의 기계 메카닉이 아니라 모든 개별자들 다 그 기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 방식은 뭐냐면 개별자들을 바라보는 어떤 한 시각, 어떤 한 특성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개체들을 고유명사로 부를 때하고 그걸 기계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존재론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그 레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책이 있던데 저 사실은 잘 모르고 이제 처음 책 하나 사서 보는 중인데 이 사람은 드레저 갓다리를 더 나가서 왜냐하면 드레저 갓다리는 하더라도 기계적인 배치하고 언프드 끝을 구분하는데 이원적으로 구분해놓고 이제 붙여서 뭐 비관계의 관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언프드 끝도 다 기계인 거죠. 민주주의도 기계고 저 강물도 기계고 철수도 기계고 다 기계인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부르고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불러보니까 민주주의하고 저 돌멩이하고 똑같이 기계면
도대체 어떻게 비교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계라는 개념을 바꿔버리죠. 바꿔서 이제 그걸 다 포용해서 부르는 독특한 사유를 전개하고 있던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흥미로운 온토로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객체라고 볼 수도 있죠. 객체, 오브젝트. 우리 이번 그 발표할 때 객체란 말이 참 많이 나왔는데, 객체, 어떤 오브젝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에이전트, 행위자, 에이전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에이전트는 말은 좁게는 이제 인간 에이전트만 얘기하지만, 사실, 넓게 얘기하면, 요새 바이러스가 이제 극성인데, 바이러스 같은 그런 놈들은 다 이제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폭풍, 태풍,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에이전트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주체라고도 이제, 우리가 보통 돌멩이 같은 거 주체라고 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주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개념들 중에 어느 거를 사용하고, 그 개념에 어떤 그 규정들을 부여하냐에 따라서 그 사유의 그 성격과 뉘앙스와 색깔이 정해진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나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이제 어떤 객체를 모나드라는 관점에서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관점은 제가 이렇게 당위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나드로 봐야 한다라든가 모나드로 보는 게 제일 좋다, 훌륭하다 이런 함축은 없습니다. 없고 또 모나드로 보는 게 유일하다는 그런 것도 물론 없고 다만 현대 문명이라는 이 디지털 문명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중요한 그런 어떤 존재론 중에 하나다. 이 정도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이제 서론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의 하이테크 문명을 모나드로 본다면 모나드를 재정해야 되겠죠. 재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재정해야 할 때 우리는 모나드를 어떤 개체의 정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저 건물을 내가 하나의 모나드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저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형성하게 해주는 그 정보들. 그게 이제 모나드라고 우리가 재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보들의 총체, 정보들의 어떤 한 다발, 총체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모나드라고 하는 거는 곧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모나드는 그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가 이제 되는 거죠. 또 어떤 로봇이 있으면 그거의 모나드라는 건 바로 그 로봇을 만들 적에 사용한 그 프로그램, 그 총체가 이제 그게 이제 그거의 모나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의 전개는 모나드의 전개와 유사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모나드의 공통점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선상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선으로 어떤 면일 수도 있죠. 선이 모이면 면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선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모나드라고 하는 거는 계열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양 사람들은 흔히 플라톤 이래로 신은 기하학자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라이프니츠식으로 말하면 신은 디지털 공학자고 계열학자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죠. 네트워크 제작자라고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불러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그때 쓴 책의 제목이 접힘과 펼쳐짐인데 이 디지털 세계는 접힘과 펼쳐짐으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제 테크놀로지 용어로 하면 이게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니까 내가 이렇게 펼칠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고 이런 존재인데
물론 저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접고 있죠. 이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렇게 접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또 고착된 건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성의 어떤 제약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많은 것도 어떤 하나의 어떤 점으로 딱 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에 접혔던 게 쫙 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접힌 펼치는 능력이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나드의 세계는 바로 접힘과 펼쳐지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라이프니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물들, 기계들은 일종의 디지털 기계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머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의 그 공학이 만드는 세계, 그런 디지털 세계에는 어찌 보면 라이프니츠가 모나드를 가지고 한 얘기, 그 얘기의 어떤 현대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흥미로운 거는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로는 데카르트의 기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데카르트의 미케니즘을 극복하려고 모나드로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볼 적 지금 400년이 지난 우리가 거의 한 350년 지난 우리가 볼 적에는 라이프니츠의 세계가 상당히 기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다만 뭡니까? 그 기계가 바뀌었죠. 그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 기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는 디지털 기계니까.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기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나드로를 제시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그게 상당히 디지털 기계처럼 보인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이쪽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모나드가 n개면은 n개, 모든 논리가 n 플러스 1개로 전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예컨대 두 개의 모나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모나드가 일로 정보를 주잖아요. 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을 격려해 가는 겁니다. 얘가 보내면 여기 신이 있고 신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기계식으로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은, 철수한테 전화하면은 이게 철수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지국으로 갔다가 철수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이 테크놀로지의 세계를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흔히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 막 서로 이제 기업들은 경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마치 그 거대한 기계가 마치 그것만 딱 잘라보면 신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거의 거쳐야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것도 상당히 모나드로지의 세계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세세한 내용들은 조금씩 이제 건너뛰어 가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3페이지로 건너가서 이렇게 보면은 라이프니츠가 17세기라고 하는 그 세계, 서양세계, 특히 서양세계죠. 그 세계에서 제작적 세계관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오늘날 라이프니츠 세계, 그런 세계를 거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아주 비슷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시뮬라크를 만드는 게 시뮬레이션인데, 우리가 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뭐냐면 꼭 그 신이 모나드들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제작하는 그런 어떤 세계죠. 그런 세계. 그런 세계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이 흡사, 이 라이프니츠가 신의 세계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그 논리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논리.
개선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그 다음에 가능적인 것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경험 가능한 거고, 잠재적인 거는 내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실제 한다라고 믿어지는 게 이제 잠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순수 가능적인 거는 그야말로 상상적인 거죠. 상상적인 거. 그 라이프니츠의 모나돌로지는 이 중에서 상상적인 거하고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신이 이 세계를 만들 적에, 설계도를 엄청나게 많이 만든 거지. 거의 무한하게 만든 거죠. 설계도를 무한하게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카이자르와 폼페이우스가 싸우는데 카이자르가 이기도록 만든 세계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죠? 폼페이우스가 이기도록 만든 세계가 있겠죠. 그럼 두 개가 다른 세계죠, 그죠? 이런 세계들을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했냐면 가능 세계라고 그래요. 가능 세계, 파시블 월드라고 그러는데 그 무수한 가능 세계들 중에서 이 세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시공을 한 거죠. 시공해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개념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고, 그 시뮬레이션 한 것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거를 이렇게 현실화하는 이제 그런 맥락하고도 통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상당히 재미있는 개념이 뭐냐면 공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가능성, 그러니까 possibility죠.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같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있고 현실화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런 문제는 오늘날의 호환성이라든가 논리적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 그 얘기하고도 또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주름, 폴딩과 언폴딩 같은 그런 개념도 있는데, 하나의 모나드가 모든 걸 접고 있다가 또 펼치기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접힘과 펼침의 논리를 전개하죠.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기기의 어떤 그런 접힘과 펼침하고도 이제 연관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은 여러분한테 드린 그 문건을 좀 시간 관계상 친절하게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요. 현대의 하이테크 문명, 디지털 문명은 라이프니츠의 개념들을 동원해 이해할 적에 상당히 흥미로운 많은 논점들을 배출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오늘 주제고, 그런 논점들, 그런 성격들이 인간이나 어떤 앞으로 미래에 어떤 과연 영향을 주게 될지, 이미 주고 있죠. 지금 또 그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 그런 어떤 여러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처 얘기 못한 거는 조금 이따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자리에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동하시는 동안에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을 잠시 휴식 시간의 광고처럼 좀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하이퍼 오브젝티브의 문제를 당면했을 때 사실상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계속 감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자면은 몰튼을 통해서 하이젠베르크나 보어와 같은 양자역학자
학자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들이 말하는 작은 입자들의 세계는 우리가 그때까지 생각했었던 어떤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입자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입자들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어쩌면 그런 논리를 볼 때 이 하이퍼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오브젝트와는 굉장히 다른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감돌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정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또 굉장히 흥미롭게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라이프니츠의 모네드라는 개념으로서 그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객체 그리고 아날로그 문화를 넘어서 굉장히 어떤 다양한 도구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어떤 이런 이 오브젝트들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런 오브젝트들을 또 사유하고 질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질문들을 또 촉발시키는 것 같습니다.